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팔레트쌤의 미술 시간입니다. 제4강 기존 미술을 보여주지. 이번 시간에는 기존 미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고자 합니다. 어떠한 미술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르네상스 미술은 인본주의, 그 다음에 철학, 과학, 미술,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미술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많이 발전을 하고 문예의 부흥기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었죠.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에는 중세 시대라고 해서 1000년 가까이 되는 기독교만을 위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는 기독교 미술이 많이 발전을 하였었고요. 인체 묘사 같은 부분은 다소 어색하지만 성당의 건축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아름다운 미술적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중세시대를 사이에 두고 르네상스 시대에 꼽히게 된 인본주의는 현대 사상의 근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을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은 르네상스 이후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보면 바로크, 로코코 시대 이렇게 많이 불리게 돼요. 이때는 절대왕정체제라고도 많이 불리게 되는데요. 각각 나라마다 왕정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왕권들이 생기게 돼요. 이 시기가 16세기, 17세기 무렵이라고 하는데 미술사적으로는 17세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사회적 배경으로는 종교개혁을 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타락한 구교로 인해서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구교와 신교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각각 유럽이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나라가 믿는 게 다 달랐어요. 어떠한 나라는 구교를 믿고 어떠한 나라는 신교를 믿고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달랐다고 해요. 또한 이때 왕권의 대립도 있었어요.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유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나라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왕권이 대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왕권을 아주 확립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족과 왕과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사상들이 점점 발전을 해갑니다. 또한 이때 신대륙이 발견이 되죠.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과학까지 발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지구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유럽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땅이 발견이 되었어요. 미국 땅이 발견이 되고 원시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인디언들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때 많은 것이 발달을 하게 되고 많은 혼란 속에서 나라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술이 주로 발전을 하는 나라는 그 전에는 이탈리아였었는데 점차 프랑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왕권을 배경으로 해서 고전적이고 법칙과 규칙을 딱 준수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역사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것을 바로코 미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기존 미술의 특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코코 미술이에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크 미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번에 봤던 작품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작품 봤었죠? 맞아요. 위에 선생님이 크게 2개 올려놓은 작품이에요. 왼쪽 제일 끝에 있는 작품. 여러분도 어떤 작품인지 기억하나요? 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미술 시간에 잠깐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바지오라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할스, 부생, 로랭, 렘브란트 되게 많은 작가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작가 이름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바로크 미술이 어떠한 스타일인지 이러한 성향만 보면 돼요. 자, 첫
첫 번째, 이러한 그림들 6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죠. 이 6개의 그림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까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첫 번째, 선생님 어두워요. 맞아요. 어둡죠. 어두운데 뭔가 밝은 부분은 굉장히 밝아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림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아주 강하게 내리쬐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후레쉬를 켜서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강하게 자극을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라바치오의 작품을 보면 빛 때문에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배경은 다 날려버렸어요. 배경 그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명쾌한 그림이라는 게 이 바로크 시대 미술의 특징입니다. 또한 극명한 명암대비 설명을 했죠. 빛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 거.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 찾아봅시다. 그 전에 르네상스나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시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맞아요. 여기에 그려진 주체들은 굳이 신이 아닙니다. 물론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은 예수죠. 예수기는 하지만 신을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왕정이 점점 발전을 하고 미술가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왕족, 귀족이다 보니까 본인의 얼굴들을 남기고 싶고 후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훈적인 내용도 담기게 되고요. 귀족 얼굴들도 담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 보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크 시대에는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이 그림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주인공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주제인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귀족 원로들이에요. 귀족 원로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클럽에 가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스 클럽 같은 데 가입을 하면 우리는 체스 클럽의 일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귀족이야. 돈이 아주 많아. 우리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 사진으로 남기는 것처럼, 친구들 사진 남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귀족의 얼굴들, 그 다음에 왕족의 얼굴들 이런 것들을 담고 교훈을 담기도 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풍경화도 조금씩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벨라스케스 이야기 잠깐 보고 갈까요? 이 그림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요.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딱 보면 주인공이 이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주인공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은 시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옆에 시녀들이 있죠.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시녀들이 주인공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앞에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걸 보세요. 굉장히 섬세하고 멋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공주나 시녀들보다 훨씬 더 정성 들여서 묘사를 한 걸 보면 이게 주인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뒤에 있지만 굉장히 눈에 띄죠.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벨라스케스 본인이 그림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궁정 화가로서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만큼 그림 속에 등장하고 싶어서 본인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벨라스케스가 주인공일까요? 벨라스케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잘 보세요. 공주를 그린다고 하기에는 공주와 시녀들은 아예 뒷모습이에요. 벨라스케스가 보는 시선에서. 그러면 벨라스케스는 앞면 중앙을 보고 있을 텐데 이 중앙에서 비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거울이에요. 왕과 왕비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주인공인지 벨라스케스가 주인공인지 시녀들이 주인공인지 개인지 공주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신비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많은 미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벨라스케스는 현실의 한순간을 그림에 담고자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상황을 그림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죠.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해줬을 때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러한 부분에서 모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뭔가 주제분이 빛을 받아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바로크 외에 또 다른 기존 미술인 로코코 미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로코코 미술입니다. 아까 전에 바로크 미술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림만 보고 생각을 하면 바로크 미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바로크 미술은 굉장히 어두웠고 그 다음에 주제군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주제군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단조롭고 명확한 구도, 그 다음에 극명한 명암 대비, 빛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고 신이 아닌 기족을 그렸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 있는 작품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신이 아닌 사람을 그렸어요. 그리고 기족들을 그렸죠.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구도가 굉장히 활기차요. 지금 여기 보세요. 딱 뭔가 삐뚤어져 있죠. 사선으로 삐뚤어져 있고 여기도 사선으로 삐뚤어져 있고 자세들이 다 지금 허리 디스크 생기기 좋은 그런 자세들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삐뚤어져 있고 뭔가 내용이 재미있어요. 이전 그림과 다르게. 이전 그림은 딱딱하고 명쾌하고 그 다음에 법칙이 준수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비대칭적인 구도와 다양한 터치들, 그 다음에 풍부한 곡선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기족적인 그림, 물결치는 곡선들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색채가 밝고 이런 것들을 보면 로코코 미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로코코 미술의 또 다른 특징은 여유로운 삶을 그림에 표현을 했고요. 현실적인 소재 그리고 풍자의 내용도 담고 있어요. 장식적이고 우아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코코 미술은 딱 루이 15세, 16세가 살았던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언제냐면 베르사유 궁전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귀족들이 거기서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사치적인 그런 공간을 꾸미기 위한 그림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담고 그림 속에서도 나뭇잎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적이죠. 그와 반면에 풍자적으로 뭔가를 화를 내는 내용도 있어요. 이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호가스라는 작가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호가스라는 작가는 이 그림을 시리즈로 그렸는데 6가지 그림으로 연작해서 그렸어요. 이 그림은 그 사이에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결혼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6부작 중 이게 3부인가? 2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몰락 직전에 귀족이 있습니다. 귀족이 돈을 많이 쓰면 몰락을 하죠. 그런데 이때 신흥 부르주아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신흥 부르주아들은 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족 자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귀족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남자는 귀족이죠. 그런데 이미 마약과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어요. 결혼한 직후에요. 여기 부인이에요. 부인이고 신흥 부르주아의 딸이겠죠. 부인은 남편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에게 눈길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세가 아주 경박하죠. 이런 자세로 쳐다봐요. 이 6부작을 잠깐 보자면 이렇게 부인과 변호사는 바람을 피고요. 이 남편도 바람을 펴요. 서로 맞바람을 피다가 남편은 성병에 걸려요. 그래서 성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과 변호사는 바람을 피다가 남편한테 들켜요. 들켜서 남편이 변호사랑 막 싸워요. 싸우다가 변호사가 죽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하여튼간 한 명이 죽어요.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은 막 괴로워하다가 미쳐버려. 그런데 아이는 또 낳아요. 근데 아이가 기형아로 나와요. 그렇게 자살하고 파탄하고 이렇게 다 끝나는 내용으로 끝나요. 굉장히 잔인하죠. 이런 내용이 그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 미술의 극치가 바로크 미술, 로코코 미술로 표현이 되고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이제 기존 미술, 바로크 미술,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빨리 짧게 끝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미술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신이 아닌 인간, 귀족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다. 두 번째,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세 번째, 바로크 미술은 법칙과 규칙 이렇게 딱 직선 아주 나열되어 있는 직선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면 로코코 미술은 사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귀족 및 신흥 부르주아가 되고 미술의 주체가 신화가 아닌 인간, 귀족들의 초상으로 바뀌게 된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더 나가볼게요. 지금 아까 그 그림들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작품은 신고전주의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은 낭만주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은 언제식이냐면 아까 전에 바로크 로코코 시대 설명을 했을 때 로코코 시대가 루이 15세, 16세 시기라고 했죠. 루이 16세의 부인이 누구였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어떻게 죽을까요?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죠. 그 이후의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왕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공화정 정부가 생기게 되죠. 그 창시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새로운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특이한 거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왕관을 부인에게 씌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왕관은 나폴레옹이 부인에게 씌워주는 게 아니라 신관이 나폴레옹과 왕비에게 씌워줘야 되는 건데 나폴레옹이 그 자체가 본인이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왕관을 쓰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전주의는 옛날의 법칙의 그림을 고전 그림, 신화 그림처럼 가지고 와서 현대의 그림을 그 당시의 현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의 현대의 모습을 이렇게 고전주의 작품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견고한 구도와 비례도 완벽하게 다시 잡았고 전통적인 공간에서 직선과 비례를 중요시하게 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낭만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낭만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배경이 된다고 해요. 그 영국의 산업혁명쯤에는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간주의 사상이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그 다음에 평등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소설이 막 태동했어요. 그래서 로망스라고 해서 기사와 그 다음에 귀족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소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 뭐 도시의 뭐 기계 이런 것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도 많았었고요. 이렇게 낭만적인 사상들이 그림에 반영이 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시기를 낭만적이다 해서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신고전주의와 굉장히 다르죠. 여기도 사선구도예요. 이 그림은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실제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실제 메두사호의 땡목이라고 해서 배가 난파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죽은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아남았던 그런 내용을 그림에 담은 겁니다. 신화적인 느낌으로 그렸죠.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담았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처럼 그 시대의 삶을 그림으로 담았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왜 중앙에 가지고 왔냐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고전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신고전주의의 그러한 견고한 그림, 사람들이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맞서 싸우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자유의 여신,
이 아니죠. 민중의 여신이겠죠. 민중의 여신이 프랑스 국기를 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로맨스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낭만적이기도 하죠. 여신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위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서 선생님은 그냥 중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림들이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족들의 향유물이 된 미술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미술 귀족의 귀족 미술의 극치였죠.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직 현대 미술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림 스타일을 보이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현대 미술의 시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4차시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